Foaming at the mouth, odd behavior, barking like a dog. 이 남자의 뇌는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치사율 99.99%.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모든 것은 끝나버렸죠. 바이러스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유전 물질이 담긴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싼 극도로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는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존재인데요. 때문에 스스로 생식 활동이 불가능한 바이러스는 번식을 위해 다른 생물을 감염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상기도를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기관의 세포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주입해 세포를 리노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뒤바꾸어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양산된 바이러스들은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다른 생물들을 감염시키며 번식이라는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시키죠. 물론 이 과정을 우리의 몸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역체계를 가동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열이나 콧물, 부종 등의 여러 부정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죠. 여기서 바이러스는 한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한 탓에 숙주가 된 생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면 숙주가 살아남는 시간이 짧아지며 전파력이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러스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점점 더 치명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이시키고 또 진화시키죠. 초기에는 높은 사망률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점차 치사율이 감소하고 반면 전파율은 높아진 것 또한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99.99%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광기의 여신 리사의 이름을 딴 리사 바이러스, 즉 광견병은 사람뿐만이 아닌 여러 온열 동물들 역시 감염시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너구리나 박쥐는 광견병에 감염되어도 대다수가 생존하기 때문에 리사 바이러스는 앞서 말한 치사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전파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한 의학 기술을 손에 넣은 우리가 어째서 리사 바이러스 앞에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걸까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길을 걷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종아리를 물린 기묘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개의 타액 속 리사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 손쉽게 신체 내부로 침입해 가까운 근육세포들을 감염시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신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고 바이러스는 자손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숙주가 된 세포를 파괴하며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의 침입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리사 바이러스는 세포가 투명해지는 것을 막고 또 숙주를 파괴하지도 않기 때문에 면역체계는 리사 바이러스의 존재를 눈치조차 채지 못하죠. 신경조직에 친화성이 있는 리사 바이러스는 점차 숫자를 불려가며 아주 천천히 하루에 수 밀리미터씩 뉴런을 타고 기묘시의 뇌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린 부위가 머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상처에 접촉한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등에 따라 이 과정은 20일에서 90일 정도,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인고의 세월 끝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리사 바이러스가 마침내 뇌의 근처 신경계까지 도달하자 그제서야 이 광경을 목격한 면역체계에 비상이 걸리며 바이러스의 진군을 막기 위한 항바이러스 세포들이 출동하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리사 바이러스는 이미 뉴런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입니다. 뉴런은 면역체계의 공격에 휘말려 신경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바이러스 세포들에게 자폭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요. 리사 바이러스는 이 권한을 탈취해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뇌는 혈내 장벽이라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고 있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통과합니다. 혈내 장벽은 면역세포조차 통과시키지 않기에 무주공산이 된 뇌는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게 공격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혈내 장벽은 염증이 발생할 경우 투과성이 증가해 면역세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리사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높을수록 뇌 내 염증 반응이 적어진다는 기괴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제 기묘씨의 생존 확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를 완전히 정복한 리사 바이러스는 침샘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로 가득 찬 침을 줄줄 흘리도록 유도하고 마비, 불안, 불면증, 혼란, 환각, 과도한 공격성 등 여러 이상 행동을 야기하는데요. 침을 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를 삼키려 시도하면 몹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유발, 물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는 끔찍한 증상 또한 발생시키죠. 이로 인해 광견병은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는 뜻의 공수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약 10일간 고통스러운 창난,
발열, 선망을 동반한 발작 증세가 계속되다 혼수 상태에 빠진 김효 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상한 점은 이렇게 사망에 이른 환자들의 뇌는 매우 경미한 손상밖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멀쩡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의사들은 광견병의 사망 원인이 뇌의 일시적인 기능장애라는 점에 착안해 밀워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을 내놓았죠. 먼저 발작이 시작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마취제를 통한 인위적 혼수 상태를 유도합니다. 이후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뇌의 활동을 억제시킨 후 환자의 면역 체계가 광견병 바이러스의 항체를 생성할 때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끊임없이 주입하는데요. 환자의 몸에서 항체가 생성된 것이 확인되면 마취제 투입을 중단, 생존에 성공한 환자를 혼수 상태에서 깨우는 것이죠. 밀워키 프로토콜의 성공률은 10%가 채 안 될 정도로 극히 낮으며 성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시행되는 중인데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밀워키 프로토콜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기나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특성 덕분에 리사 바이러스는 접촉 즉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백신을 맞은 면역체계가 항체를 생성하는 시간이 더 짧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광견병 예방 백신,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미끼 백신 살포 등을 통해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2005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광견병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광견병에 걸린 동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북한과 접한 휴전선 인근의 야생동물들은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수많은 광견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당장 가까운 중국만 보아도 백신 부족과 엉터리 백신으로 몸살을 앓는 등 광견병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무차별적으로 눈앞의 대상을 물려고 시도하거나 빠르게 달려들기도 하고 척 보기에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멀쩡해 보이는 동물이 광견병에 감염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하니 외국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한순간의 실수, 잠깐의 망설임이 99.99%의 죽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809년 1월) 영국 남부 해안에 28,000명에 달하는 폐잔병이 상륙합니다. 나폴레옹의 맹렬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박한 한겨울에 스페인 산악지대를 내달렸던 이들은 약 5,000명 정도가 심각한 부상과 병마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요. 전장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한 임시병원이 세워졌고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에 자원했죠. 그중 한 명이었던 외과의사 찰스 벨은 부유한 성직자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명망 높은 화가 데이비드 앨런에게 정기적으로 그림 교습을 받은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의학 지식에 더불어 선천적인 예술적 재능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는 부상병 중 총상을 입은 환자가 보이는 기묘한 증상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비록 두개골에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환자의 등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격렬하게 수축해 아치형으로 치솟는다. 머리와 발꿈치는 뒤로 구부러지고 팔과 주먹은 말려 들어가 딱딱하게 굳는다. 복부와 횡격막은 헐떡거리고 목 근육은 움찔거린다. 크게 벌어진 콧구멍에 공기를 마시려 애쓰는 와중에도 고정된 턱은 입을 굳게 다물게 만든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정체가 밝혀진 이 끔찍한 증상의 이름은 파상풍이었죠. 1884년 독일의 내과의 아서 니콜라이어에 의해 발견된 파상풍균은 막대 모양을 하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흔히 녹슨 금속에 상처를 입을 경우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녹은 파상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파상풍균은 주로 포자 형태로 토양에서 발견되며 동물이나 사람의 대변에서 검출되기도 하죠. 즉 농사를 위해 거름을 뿌린 땅은 필연적으로 대량의 파상풍균 포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토양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농기구나 작업용 도구가 녹이 슬 정도로 방치되면 당연하게도 파상풍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것인데요. 무시무시한 점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굉장히 쉬운 세균인 파상풍의 치사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것이죠. 발병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50%에서 90%를 넘나들었으며 발병 즉시 신속하게 현대의학에 기반한 조치가 취해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망률이 1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파상풍이 어떤 방식으로 인체에 작용하길래 이토록 치명적인 것일까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던 중 낫에 팔뚝을 다치고만 김효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제일 먼저 토양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낫에 옮겨 붙었던 파상풍균의 포자가 팔뚝에 난 상처 안으로 유입됩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인 파상풍균에게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은 깊숙한 상처는 매우 이상적인 환경인데요. 상처로 인해 손상된 조직과 세포, 혈관에서 누출된 혈액 등을 영양분 삼아 발화한 포자가 한번 증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이 단계에서 김효씨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팔뚝에 근육통 비슷한 느낌을 받으며 벌초를 너무 무리해서 한 모양이다 같은 생각을 할 뿐인데요. 한편 김효씨의 상처 내에서 대가죽을 잃은 파상풍균은 풍부한 영양분을 바탕으로 대사활동을 개시하며 그 과정에서 테타노스 파스민이라는 신경독을 생성하죠. 테타노스 파스민은 60kg의 성인 기준 치사량이 150나노그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독으로 파상풍균 내에서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신체의 면역작용이나 균의 자연스러운 사멸로 인해 독소가 파상풍균 바깥으로 배출되었을 때부터인데요. 림프계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간 테타노스 파스민은 뇌와 척수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운동 뉴런을 역으로 타고 올라가 척수와 뇌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신경독의 최종 목표는 뉴런과 뉴런 사이로 연결해주는 인터뉴런, 그 중에서도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는 억제성 인터뉴런인데요. 목표 지점에 도달한 테타노스 파스민은 강력한 독성으로 단백질을 분해해 억제성 인터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억제하죠. 이제 근육이와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된 김효씨의 근육은 오로지 수축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온몸에 끝나지 않은 쥐가, 그것도 최대치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통은 종아리나 허벅지에 발생하는 국소적인 근육 경련과는 차원을 달리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복근 같은 전면 근육보다 등 쪽에 위치한 후면 근육이 더 강합니다. 때문에 파상풍에 의해 온몸의 근육에 경련이 발생한 환자들은 몸이 활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후궁반장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김효씨는 스스로의 근육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횡격막과 늑간근의 경련으로 호흡이 어려워지며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턱 근육은 음식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강력한 근육 수축은 혈관을 압박해 고혈압을 발생시키며 심지어 척추와 같은 뼈들을 부수기까지 하는데요.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축한다는 것은 고강도의 운동을 쉬지 않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혹사된 근육은 말 그대로 녹아내리게 되며 횡문근 융해증이 시작됩니다. 괴사한 근육의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며 신장에 커다란 무리를 주는 횡문근 융해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8에서 10%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병인데요. 더욱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김효씨의 감각신경만큼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근육이 뼈를 부수고 몸을 꺾고 기도를 압박하는 모든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며 김효씨는 호흡 근육의 마비로 인한 저산소증,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의 원인으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니는 파상풍은 감염된 부위와 머리가 가까울수록 잠복기가 짧고 예후가 나쁜데요. 찰스 벨이 목격했던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사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증상이 발현되며 매우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죠. 파상풍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먼 과거에도 흙이나 분변을 묻힌 무기에 맞은 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으며 삼국지와 같은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살을 맞고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 같은 기록 중에도 파상풍의 증상과 일치하는 사례가 몇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파상풍에 대한 치료나 진단이 몹시 힘들다는 것인데요. 보통의 질병은 혈액이나 소변 등의 체액 혹은 상처의 배양을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파상풍은 감염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양성 반응이 검출될 수 있으며 감염되었더라도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증상 역시 근육통 같은 사소한 증세에 불과해 의사의 진단 없이는 파악이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파상풍 진단과 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죠. 먼저 파상풍을 의심해 병원에 방문한 환자 중 제대로 된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은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백신 접종 횟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즉시 감염된 조직을 절개 및 소독해 상처 내부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균 유입을 방지하는데요. 그 후 파상풍 항체를 주사한 후 약 10일 동안 항생제를 꾸준히 주사하죠.
만약 이미 근육 수축이 시작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파상풍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관 절개를 통해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기를 장착해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수축과 경련을 최대한 감소시킨 후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강제로 몸에 공급하는 것밖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죠. 때문에 체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료를 통해 파상풍에서 회복된 환자라 하더라도 면역은 생기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파상풍의 위험에서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존재하지 않죠. 파상풍 예방접종은 약화된 신경독을 여러 번 주사함으로써 균이 생산하는 독 그 자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폐기뢰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디탭 백신을 신생아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권장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요. 또 특성상 오염된 토양과 녹슨 금속 따위에 접촉할 일이 많은 군대의 경우 훈련소에서 추가적인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병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10에서 20건밖에 보고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상처로 인해 파상풍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가위로 탯줄을 자르다 신생아가 감염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10만 명당 파상풍 사망률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회색은 0.01명 미만, 보라색은 0.01명 초과, 0.1명 미만, 초록색은 0.1명 초과, 0.5명 미만, 붉은색은 0.5명 초과를 나타내는데요. 오지가 많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사망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일상적인 작은 상처가 누군가에겐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6년 9월 5일) 자이르 북부의 작은 마을 얀부크는 지옥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단 3일 만에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숨을 거두었는데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엇인가가 마을을 휩쓸고 있었죠. 2019년 11월 17일 최초 감염 보고를 시작으로 역사 그 자체를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강도 높은 격리 조치를 시행했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약 2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코로나의 전파력은 매우 높은데요. 이 바이러스가 이토록 높은 전염성을 지닌 이유는 바로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죠. 치명률이 낮을수록 감염자가 타인과 접촉할 기회는 늘어납니다. 치사율과 입원 악화 확률이 크게 줄어 무증상자의 비율을 크게 늘린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델타 변이를 순식간에 제치고 확진자 중 97%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되어 폭발적인 전염성을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분석 결과 초기 8.5%에 달했던 치사율이 약 2년 반이 지난 2022년 8월경 0.27%에 도달했고 2022년 2월경 50대 이하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에 수렴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 정도로 코로나의 치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독성이 약화된 형태의 변종이 기존의 바이러스들을 몰아낸 결과 코로나는 총 7억 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중 사망한 사람은 1%도 되지 않으며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전 세계를 휩쓰는 데 성공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위험성이 너무나 강력해 쉽사리 전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죠. 바로 악명이 자자한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출혈열입니다. 1976년 자이르 북부 분바 지역의 얀부크에서 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던 44세의 남성 마발로 로켈라는 12일에 걸친 긴 휴가 기간 동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지대를 여행하던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는데요. 여행지에서 치료제인 퀴닌 주사를 맞고 얀부크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미열 증세를 느끼고 한 번 더 주사를 맞기 위해 8월 26일에 인근 병원을 방문했죠. 해당 병원은 의사 없이 4명의 수녀 간호사들이 의료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톨릭 계열 선교 병원이었지만
말라리아 치료 정도는 거뜬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퀴닌 주사를 접종받은 마발로는 주사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며 9월 1일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심각했죠.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세를 보이는 그에게 수녀들은 집에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4일 뒤 마발로가 온몸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는데요. 코와 잇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함과 동시에 검붉은 피가 섞인 토사물과 설사를 쏟아내는 마발로를 본 수녀들은 병원의 모든 치료제를 동원해 그를 살리려 시도했죠. 간호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발로는 3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 얀부크 마을은 아주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9월 1일 마발로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수혈을 받고 있었던 16세 소녀 용베농고가 9월 7일 집에서 온몸에 피를 쏟아내며 사망했고, 함께 있던 9살 여동생 유자 역시 이틀 뒤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죠. 또 같은 시간 말라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중이었던 부부 역시 며칠 후 대량의 뇌출혈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곧이어 마발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친척들과 지인 21명이 병원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마발로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며 고통에 울부짖었고, 환자들을 치료하던 수녀들까지 출혈이 시작되었죠. 여기는 얀부크 성교병원입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9월 12일 구조 요청이 무선통신을 통해 전파되었고, 약 3일 뒤 인근 지역의 의사 응오이 무숄라 박사가 얀부크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자마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죠. 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강력한 뇌출혈, 양호한 상태에서 불과 3일 만에 사망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어떠한 치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응오이 박사의 보고서가 수도 킨샤사에 전달되자 정부는 자이르 국립대의 미생물학 교수 린탁과 역학 교수 오몬보를 긴급히 해당 지역에 투입합니다. 그러나 두 교수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공포에 질려 즉시 철수를 택하고 마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자이르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는 군대를 보내 얀부크를 격리하고 외부로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살해서라도 막아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격리된 주민들은 하나둘 감염되어 온몸에서 피를 쏟으며 사망했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마을을 모조리 휩쓴 뒤에야 사태는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태를 지켜보던 세계보건기구는 동일한 시기 수단 남부에서도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만약 두 질병이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대규모 감염 사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이 미지의 질병을 조사하기 위해 자이르와 수단을 방문했고, 혈액 등의 각종 샘플들이 채취, 분석되었죠. 벨기에의 바이러스 학자 페터 피오트가 전자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물음표처럼 생긴 기묘한 바이러스는 각종 실험을 통해 자신이 극도로 위험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원숭이 세포 배양액에 바이러스 시료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열흘도 되지 않아 세포들이 모조리 죽어버린 것인데요. 자칫하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시료를 전부 미국 CDC로 보낼 것을 지시했죠. 배턴을 이어받은 CDC는 자이르로 칼 존슨 박사, 조엘 브레먼 박사를 급파했고, 이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감염 매개체가 환자의 체액임을 밝혀냅니다. 당시 얀부크 병원은 5개밖에 없는 주사기로 하루 300명에서 600명에 육박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야만 했고, 시간에 쫓겼던 간호사들은 제대로 바늘을 소독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가족이 맨손으로 시신의 항문과 입속에 손을 넣어 배설물 등의 오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얀부크 특유의 장례 풍습은 사방으로 바이러스가 가득한 체액을 퍼뜨렸고, 이것이 대량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얀부크 마을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처 에볼라강에 이름을 따 에볼라 출혈열이라는 병명이 붙게 된 이 바이러스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이르 보건부의 조사 결과 감염자 358명 중 32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무려 90.7%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에볼라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작용 기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죠. 먼저
수단과 자이르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는 각기 다른 에볼라 바이러스 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증상이 발현한 환자의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되며 잠복기에는 전염성이 없는데요. 한번 증상이 시작된 환자는 감염이 널리 퍼져나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에볼라의 강력함이 이와 맞물리며 전파력이 크게 떨어진 결과 팬데믹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죠. 에볼라의 높은 치명률은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특성에서 기인하는데요. 면역 반응의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중 하나인 수지상세포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면역 체계의 지휘자를 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뒤바꿔 놓죠. 이와 동시에 외부 침입자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와 대식세포 혹은 수지상세포로 성숙하게 되는 단핵구를 감염시킴으로써 면역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에볼라는 이들 세포로 하여금 혈관에 체액을 방출하라는 명령과 함께 호중구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는 면역체계의 호출을 받았을 때 혈관 상피를 뚫고 나오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유연한 혈관 상피는 호중구가 지나갈 길을 잠시 동안 열었다 닫는 것이 가능하지만 에볼라에 의해 조종당한 면역체계는 혈관 상피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대규모의 호중구를 호출해 곳곳에서 출혈을 발생시키죠.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온몸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이르 에볼라의 경우에는 장기들이 녹아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환자들은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정확한 전염 경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을 커다란 돈을 들여 조사해봐야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점, 자칫하면 연구진이 감염되어 귀중한 인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미개발된 야생지역을 탐험해야 한다는 점 등이 커다란 난제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박쥐나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들이 숙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죠. 한편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2년간 에볼라가 크게 유행하며 총 28,616명의 발병자와 11,310명의 사망자를 낳는 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의학계 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국민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많은 선진국들이 백신,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요. 2014년 에볼라에 감염되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미국인 환자들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치료제 지맵을 투여받고 일부가 회복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연구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8월 에볼라 바이러스를 공동 발견했던 콩고 민주공화국의 미생물학자 장자크 무엠베 탐품이 40년이 넘는 끈질긴 연구 끝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개발된 항체 기반 치료제는 6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90%의 치료율을 보여줬고, 이를 바탕으로 탐품은 네이처 선정 2019년 과학계를 달군 인물 10인에 드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독일의 제약사 머크와 미국의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각각 백신을 개발하는 등 한때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생각되었던 에볼라에 대한 대책이 서서히 마련되는 중이죠.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두 백신 모두 2022년 9월 우간다에서 발생한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기존의 변종은 물론 추후 발견할지도 모르는 여러 변종들에 대한 대책 역시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는 체액을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점, 감염자가 순식간에 사망한다는 점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태가 종식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1989년 미국 레스턴에 수입된 필리핀 원숭이들에서 발견된 레스턴 에볼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변종입니다. 이 변종에 감염된 원숭이들은 며칠 만에 내부 혈관과 장기에서 대량의 뇌출혈이 일어나며 90%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아주 약한 감기 증상만 일으키는데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무해한 이 변종이 만약 자이르나 수단 에볼라와 혼합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일각에서는 공기로 인간에게 감염되는 자이르 레스턴 혼합 변종이 높은 치명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긴 잠복 기간 중에도 전염 가능의 특성으로 변이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숙주가 레스턴 에볼라와 자이르 에볼라에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에볼라는 유전체가 비분절 RNA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는 해도 연구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련 연구와 취급에 아주 엄격한 생물안전 지침을 따르는 한편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개발하지 않도록 국제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팬데믹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6세기) 절정에 달한 대항해 시대는 수많은 문물과 문화를 세계 각지에 전파했습니다. 항해술의 발달과 상업활동의 확산으로 말미암은 무역의 대규모 확대는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으로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는 조선에 수입된 이후 김치를 포함한 수많은 음식들에 들어가게 되며 순식간에 식탁을 붉게 물들여 버렸죠. 그리고 이 시기 조선에 전파된 또 다른 붉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에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며 목숨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괴질이었는데요. 바로 매독이었죠. 지구는 수십만 년에 걸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해수면의 하강 상승과 동일했는데요. 썰물 때 섬과 섬을 잇는 길이 생겨나는 것처럼 빙하기가 찾아올 때마다 떨어져 있던 육지들이 연결되었죠. 지금의 베링 해협 역시 빙하기에는 바다가 아닌 육지였습니다. 일명 베링 육교로 불리는 이 육로는 마지막으로 1만 5,500년 전에 열려 1만 1,000년 전에 닫혔는데요. 베링 육교가 닫힌 이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죠. 태평양은 너무나 광대한 바다였고 베링 해협은 너무나 춥고 험난한 지역과도 같았기에 두 대륙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양 대륙은 고유의 생태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그런데 1492년 인도를 목표로 항해를 나선 콜럼버스가 거리 계산 실패로 우연히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 세계가 조우하게 된 이 대사건은 인류의 커다란 전환점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그곳에 수많은 동식물들을 구대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칠면조, 고추, 담배, 카카오, 땅콩, 옥수수, 호박, 블루베리, 토마토, 생전 처음 보는 동물과 음식, 기호식품들이 구대륙에 퍼져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유명 SF 소설 우주전쟁에서는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전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지구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 아무런 면역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죠. 1만 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신대륙인과 구대륙인은 서로에게 외계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조상들이 수많은 희생을 반복한 끝에 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타 대륙의 질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콜럼버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무지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들은 신대륙 원주민의 70에서 90%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참사를 불러오고 마는데요. 한편 즉각적이고도 맹렬한 구대륙의 전염병과 달리 신대륙이 품고 있던 전염병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유럽을 좀먹기 시작했죠. 매독,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트리포네마 팔리둠균에 의해 신체 전반에 걸친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 당대 유럽은 매독이 전파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었습니다.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흑사병은 전 유럽을 휩쓰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신의 가르침대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모두가 죽어버렸다. 첫 번째는 종교가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소멸이었죠. 염세주의가 만연했고 종교적 윤리관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흑사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두 번째는 인생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허무와 공포였는데요. 그 결과 기존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 집중하는 카르페 디엠 정신이 확산되었죠. 인구 30만의 베네치아에 매춘부가 1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성문화는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 자유로운 행위 및 다수의 파트너와의 접촉, 전쟁 통해 일어나는 병사들의 범죄 행위는 매독의 확산 속도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데요. 아시아 역시 이 최악의 성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가 1498년 인도에 기항하며 현지에 전파된 매독은 무역 루트를 따라 1505년 중국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선과 일본까지 매독이 퍼져버리는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 단 20년 만에 전 세계가 매독에 신음하게 된 것이죠.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리는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감염 경로만은 모두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는 온몸에 붉은 궤양과 결절이 돋아나는 병, 밝히기 민망한 감염 경로를 지닌 데다 겉으로 증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독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려 노력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병, 영국에서는 프랑스 두창으로 부르는 등 아주 다양한 이름이 붙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한편 사람들은 매독의 위험성이 흑사병 못지않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매독은 잠깐 피부에 발진이나 붉은 궤양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사라지는 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커다란 오해라고 말하듯이 완치된 줄 알았던 매독 환자들이 하나둘 붉은 결절이 떠오른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합병증을 보이며 사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피부에 결절이 생겨나는 것을 넘어서 온몸에 피부와 내장이 썩어 들어가고 심지어 뼈까지 뒤틀리는 끔찍한 모습에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죠. 환자들은 풍성한 가발을 착용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 애썼고, 반대로 매독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은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슴과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매독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심은 질병의 확산에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음지로 숨어든 환자들은 계속해서 매독을 퍼뜨렸고, 이미 감염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욱 활발히 사교 행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죠. 매독의 위험성과 그 진면목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임상 관찰과 병리학 연구가 발전하며 마침내 밝혀진 매독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매독의 원인균인 트리포네마 팔리듐은 매우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죠. 일반적으로 세균은 외막에 다양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세균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 가능케 하는 항원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매독균은 외막에 극히 적은 양의 단백질만이 존재하죠. 때문에 면역세포들은 매독균의 침입을 쉽사리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이 매독균은 체내에 침투한 다음 안정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약 10일에서 최대 90일 뒤 수가 크게 불어난 매독균을 본 면역세포는 그제서야 세균의 침입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 즉시 우리 몸은 대식세포 등의 여러 면역세포를 출격시켜 매독균을 공격하려 시도하죠. 여기서 매독균의 또 다른 특이성이 빛을 발합니다. 매독균은 외피의 단백질 구성을 조금씩 변화시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매독균을 제거해 나가던 면역세포는 항원이 변경된 매독균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죠. 그 사이 매독균은 또다시 증식을 시작하고 면역세포는 균의 숫자가 불어난 후에야 다시금 항원을 인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면역세포의 재공격이 시작되면 균의 항원이 변화하고 또다시 균이 증식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염증과 조직 손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그 결과 매독균이 감염되었던 부위에 궤양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기 매독이죠. 주로 성기, 입술 등이 형성되는 해당 궤양은 고농도의 매독균을 품고 있습니다. 두꺼운 피부는 뚫지 못하지만 상처가 난 부위나 점막을 통해서는 침투가 가능하죠. 일기 매독의 궤양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고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몇 주 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는 매독균이 신체 내부로 더욱 깊숙이 숨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일기 매독의 증상이 사라진 지 약 4에서 8주 후 체내 구석구석으로 전파된 매독균의 증식 과정이 완료되며 전신에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납니다. 2기 매독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때는 두통, 체중 감소, 근육통 등의 경미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극히 드물게는 뇌수막염이나 간염과 같은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해당 붉은 발진들 역시 고농도의 매독균을 가지고 있어 아주 높은 전염성을 보입니다. 2기 매독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몇 주 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요.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전의 증상이 거짓말처럼 흉터조차 남지 않고 궤양과 발진이 사라지게 되죠. 이때부터 잠복 매독이 시작됩니다. 림프절, 간, 뼈, 심지어 심장 근처의 조직을 포함한 체내 여러 조직에 잔존한 매독균은 철저한 은닉 상태를 유지하며 아주 서서히 증식을 개시하는데요. 최소한의 대사 활동만 하며 살아가는 매독균은 자신의 숫자를 2배로 불리는데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죠. 일반적인 세균이 단 20분이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몹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매독균과 인체에 불편한 동거는 무려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전염성 또한 극히 낮은데요. 단 임신 중인 잠복 매독 환자의 경우 태아에게 감염이 전달되어 선천성 매독을 유발할 확률이 여전히 존재하죠. 잠복 매독 중 3분의 2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환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3기 매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체내의 핵심적인 조직에서 증식한 매독균들이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매독균의 위치가 대동맥이라면 대동맥염, 동맥류 형성의 증상이 발생해 치명적인 출혈을 야기하고 심장이라면 심부전, 심장마비를 불러옵니다. 뼈의 경우에는 만성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며 안면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두개골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균이 침투했을 경우에는 치매, 인지기능 저하, 운동능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죠. 피부의 경우 이전과 같은 궤양이나 발진 따위가 아닌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강력한 결절과 궤양이 일어납니다. 3기 매독에 다다르게 되면 신체 부위 곳곳이 썩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환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을 비롯한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수백 년간 매독으로 인한 희생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매독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실었던 신문사가 뇌설정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정도로 성행위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터부시 되었고, 이는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매독에 감염된 환자들은 관심과 보살핌 대신 지탄과 혐오, 외면을 받기 일쑤였죠. 가진 자들은 애써 그런 불결한 것과 자신들이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고, 어느새 매독은 불황자와 빈민가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료법을 갈구했고,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독균이 먼저 죽느냐, 자신이 먼저 죽느냐를 걸고 수은이 가득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고개를 돌린 인지의 어둠 속에서 매독은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이윽고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였죠. 세계대전은 사회 전반의 체계와 질서를 산산조각 내었고, 흑사병에 버금가는 생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매독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에 의해 성범죄가 자행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독 환자가 불어났죠. 미생물학의 발전 이후에도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독균은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박테리아로 연구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았는데요. 섭씨 40도 이상의 온도에 3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매독균이 사멸한다는 것에서 착안해 의도적으로 환자를 말라리아에 감염시켜 고열을 발생시키는 치료법이 등장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필사적이었죠. 노벨 의학상에 빛나는 독일의 세균학자 파울 에를리히는 606번의 실험 끝에 살바르산 606을 개발해내며 매독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성공하지만, 해당 치료제의 기반인 맹독, 비소는 사망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해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세계대전은 신약의 도입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죠. 급격히 늘어난 감염병과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릴 것이 없었던 정부가 페니실린을 신속히 임상에 도입했던 것입니다. 효과는 놀라웠는데요.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페니실린은 박테리아에게 있어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했고, 난공불락이라 생각되었던 매독균까지 마법처럼 박멸되었죠. 오늘날에도 매독 치료에 페니실린 근육주사가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효과를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법이 확립되며 매독의 사망률과 합병증은 크게 줄어들었고, 여러 이유로 항생제를 먹는 일들이 늘어나며 잠복 매독에서 3기로 발전하는 사례도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전염만큼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죠. 매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자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크게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파트너와의 행위를 꺼리지 않는 등 감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인데요. There is now a danger that has become a threat to us all. It is a deadly disease and there is no known cure. The virus can be passed during sexual intercourse with an infected person. Anyone can get it, man or woman. 80에서 90년대 에이즈의 존재와 그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크게 알려지며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지향하게 되자 그제야 매독의 감염의 감소세가 찾아왔죠. 그러나 최근 매독은 또다시 감염자가 폭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SNS와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파트너와 접촉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성병은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은 그대로였던 것인데요. 병원에 가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복균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은 조기 치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죠. 더욱이
매독은 21세기까지도 예방접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매년 600만 명이 감염되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 이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일본의 매독 감염세가 2022년에 절정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의 매독 감염자는 전년 대비 4.5배라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최근 70년 이래 최악의 매독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인데요.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붉은 꽃을 피워냈던 구대륙의 작은 세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